안녕하십니까. 예. 240페이지. 민법 총칙 부분을 봤죠. 여기 이제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가 유효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계약의 유효 요건이라고, 법률행위 유효 요건이라고 총 4가지를 봤죠. 법률의 목적이 확정되어 있고 실현이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되고, 법률행위 필수 구성 요소라는 게 있었죠. 의사 표시라고. 여기 의사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하자는 건 사기 강박. 그다음에 특별하게 2개가 더 있었죠. 대리라고 타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형태가 있었죠. 그럴 땐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고, 그다음에 대리 행위를 해야 되는데 대리 행위를 할 때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 이렇게 돼 있었죠. 마지막에 부관이라고 해서 조건과 기한이라는 게 있었죠. 법률행위 계약에 조건이나 기한 같은 게 붙어버리면 그 조건이나 기한에 따라서 그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하고. 그래서 총 4가지 유효요건을 봤어요. 총칙에서. 이 유효요건을 못 갖추면 법률행위는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었죠. 그죠? 그게 이제 총칙의 내용이죠. 2번째, 법률행위가 유효하면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고요. 만약에 유효요건을 갖추면, 유효요건을 갖춘다는 게 뭐예요? 권리가 생긴다는 거죠. 그 법률행위가 유효할 때 생기는 권리 중에서 물권이란 걸 했죠. 총론 부분하고 강론 부분이 있었죠. 총론 부분에서는 몇 가지 원칙들이 쭉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제 물권의 뜻이 있었고, 물권의 특징, 물권의 객체와 관련된 일물 일권주의, 물권의 종류와 관련된 물권 법정주의, 물권의 우선적 효력, 물권적 청구권, 뭐 이런 게 있었고요. 물권 변동 부분에서는 공시원칙, 공신원칙,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86조와 187조가 있었어요. 매매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에 의해서 부동산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와 상속이나 경매와 같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 물권이 취득이 되는 경우, 등기를 해야 되는가, 등기 필요 없는가, 뭐 이런 것들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혼동이라고 물권 소멸 사유라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강론에 가서는 7개 물권을 봤죠.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이런 권리들이 어떤 권리인가,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걸 훑어봤습니다. 3번째가 물권에 대비되는 권리가 있죠. 채권이라고. 그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그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계약이라고 그랬죠. 계약. 그래서 계약법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총론 부분에서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첫째가 계약이 뭐냐. 그 다음에 2번째가 계약의 종류. 특히 계약의 종류와 관련해서는 쌍무편무계약, 유상무상계약, 낙성요물계약, 요식, 불요식, 이런 것들을 구별했었어요. 그죠? 특히 쌍무편무하고 유상무상, 이거 구별 꼭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물계약이 뭐냐,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3번째가 계약의 성립이라고, 계약이 체결되는, 계약의 성립이라는 건 계약의 체결을 말하는데, 이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와 관련해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한 계약 성립과 청약은 있는데 승낙은 없이 계약이 성립하는 2개,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과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죠? 계약이 이런 과정을 성립한다. 여기까지 이제 지난주에 한 거예요. 그럼 3번째가 그렇게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그 다음, 계약이 성립이 됐다. 그 다음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 뭐 이런 거 따지는 거죠.
그리고 계약이 유효하다면 권리가 생겨요. 어떤 권리? 채권 채무. 그 구체적인 채권 채무가 뭐냐? 이건 이제 계약 강론 가서 보는 거죠. 어쨌든 계약이 체결됐다. 그 다음 유효 요건. 계약이 체결됐으니 그 계약이 유효인가 무효인가를 따져야 되는데 이때 그 기준이 되는 게 총칙에서 본 것들이에요. 첫째, 계약 당사자는 능력이 있을 것. 그죠? 그 계약의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출 것. 세 번째, 그 계약 속에 들어있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있죠.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 이게 각각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 계약을 대리인을 통해서 했다. 그럼 당연히 대리인에겐 대리권, 대리행위. 저 계약에다 부관을 붙였다. 조건이나 기한을 붙였다.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시기가 도래하거나 뭐 민법 정처 봤던 걸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다만 여기서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목적 달성 원시적 불능. 계약이 체결됐고 그 계약이 유효냐를 쭉 판단하다 보니까 계약의 목적 달성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더라. 딱 보니까. 총칙에서 예를 들었었죠. 갑과 을 사이에 갑이 소유하는 A주택을 1월 10일 날 매매하는 계약을 했다. 주택 매매 계약을 했다. 계약이 체결됐는가 성립됐는가를 봤더니 성립을 했다. 유효냐? 판단해 봤더니 이 주택이 1월 9일 날 이미 멸실이 됐더라. 이런 걸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원시적 불능이라고 그랬죠. 1월 9일 날 주택이 멸실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1월 10일 날 매매 계약 당시에 더 이상 주택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1월 10일 날 을은 그 목적, 즉 A주택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런 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했습니다. 자, 원시적 불능이라면 계약은 무효라 그랬어요. 그리고 민법 총칙에서 계약이 무효일 때는 어떻게 처리했죠? 둘 중에 하나죠. 아직 이행을 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면 대금을 줄 필요가 없다 그랬죠. 만약에 계약금 따위라도 준 게 있다면 돌려받으면 된다 그랬죠. 그 준 거 돌려받는 게 뭐였었죠? 부당이득 반환 그랬죠. 이렇게 계약이 무효일 때 두 갈래. 아직 이행을 하기 전이다. 그럼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미 계약금 따위를 줬다. 이행을 한 상태다. 그럼 돌려주고 돌려받아라. 끝. 그걸로 끝나야 돼.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더라. A주택이 1월 9일 날 멸실됐다는 사실을 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반면에 을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경우, 계약을 했고 계약의 목적 달성이 원시적 불능에서 무효인 상태에서 다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어떤 문제가? 갑이 을을 속인 거죠. 갑이 을을 속인 거예요. 자기가 을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그 주택이 전날 이미 멸실됐다는 걸 갑은 알아요. 또 알 수 있어요. 을은 전혀 몰라. 당연히 이런 상황이라면 갑은 을에게 계약을 하지 말고 알렸어야죠. 야, 네가 살려는 주택이 공교롭게도 어제 멸실됐다. 야, 못 팔게 생겼다. 알려줬어야 돼요. 그런데 갑은 그걸 감추고 을과 매매 계약을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을은 분명히 어떤 손해가 생기겠죠. 갑하고 을 사이에 분쟁이 나중에 생기게 됩니다. 을이 갑자기 주택 내라 그랬더니 갑이 그제서야 머리를 긁으면서 야, 주택이 멸실됐다. 야. 그럼 을은 갑의 목을 짤짤 흔들겠죠. 왜 속였냐고. 분쟁이 생긴단 말이죠. 자, 이럴 때 우리 민법은 갑이 을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배상 규정을 두고 있어요. 요거를
535조에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부릅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534조까지가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규정이고요. 그 다음이 오자. 유효, 무효 판단하는 거라 그랬죠. 그 중에서 원시적 불능. 그 원시적 불능인 매매 계약을 했는데 어느 일방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상대방은 전혀 모르고 있었더라. 이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놈이 원시적 불능 사실을 감추고 계약을 한 거잖냐. 쉽게 말하면 사기친 거잖냐. 그죠? 존재하지도 않는 주택을 판 거니까 사기친 거 아니냐. 물론 이때 을은 민법 총칙에서 봤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그 계약 취소는 별개의 문제고 그 다음 을에게 발생한 손해 이거 어떻게 할 거냐를 민법이 규정해 놓은 걸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합니다. 자, 내용은 별거 아닌데요. 조문이 좀 거지같이 돼 있어요. 뭐에 관해서? 요 손해에 관해서. 조문이 간단히 한 번만 읽어볼게요. 240페이지 535조 1항을 보면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뭐 여기까지 괜찮죠. 이때 불능은 원시적 불능을 말하겠죠. 그 다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자 여기까지 괜찮죠. 상대방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그 다음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이거 말이 문제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더 알쏭달쏭하죠.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을 봤더니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뒤집어야지.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일 때만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원시적 불능에 적용된다는 사실, 한쪽은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상대방 선이 무과실해야 된다는 사실, 이 정도까지는 알아요. 문제가 좀 전에 체크했더니 손해. 자, 여기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라고 돼 있죠. 이거를 학자들이 이름을 붙입니다. 신뢰 이익 손해 이렇게. 그래서 신뢰 손해라고도 하고요. 앞에 거 맞춰서 신뢰 이익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신뢰 이익이 왜 손해냐? 그 이익이 생겼어야 되는데 안 생겼다는 뜻이에요.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란 신뢰 이익 또는 신뢰 손해한다. 그럼 이게 뭐냐 도대체? 계약이 무효인데 상대방은 무효라는 걸 모르고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 그런 뜻이에요. 얘가 그렇잖아요. 지금 을은 주택이 멸실됐다는 사실 모르잖아. 그죠? 유효라고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은 손해가 있을 거 아니냐. 뭐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이날 하루 공친 거. 에? 저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아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꾸역꾸역 와서 계약을 했죠. 에? 그날 교통비, 하루 공실 일실이, 계약금 준다고 이자 주고 돈 빌려왔어. 여기저기 감정평가도 해보고 돈 들어간 게 있어. 이런 것들이 신뢰액이 되는 거. 구체적으로 따지면 계약이 무효인데 유효라고 믿었어. 무슨 뜻이에요? 무효인 줄 알았다면 계약을 안 했을 텐데 유효라고 믿어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그런 걸 신뢰익 손해 또는 신뢰이익 또는 신뢰손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신뢰이익이나 신뢰손해는 전제가 계약이 무효일 때 발생하는 손해예요.
계약이 무효라는 걸 전제로 발생하는 손해가 실내익 손해, 실내 손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반면에 그 밑에 있는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이라고 되어 있죠.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은 이행이익이라고 해요. 이행이익. 자, 이행이익은 그대로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계약이 유효해요. 그럼 의무가 생기죠. 그죠? 그 의무를 이행을 받아요. 이 계약이 유효한 경우에, 주택이 멸실이 안 된 경우에, 그럼 을은 유효한 계약을 할 것이고 갑으로부터 주택을 넘겨받겠죠. 그 넘겨받음으로써 생기는 이익. 예를 들어서 이거를 1억에 사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1억 2천만 원을 팔 생각을 하고 있었어. 살 사람도 구해놨어. 1억 2천에. 그럼 나는 1억에 사서 1억 2천에 팔았으니까 2천에 이익이 생기죠. 그런 걸 이행이익이라고 해요. 실내이익하고 다르죠. 가장 기본적인 차이가 실내이익 손해는 계약이 무효일 때의 손해고요. 이행이익은 계약이 유효할 때예요. 이 구별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가장 단순한 구별은 계약이 무효인데 유효라고 믿었을 때 생긴 손해와 계약이 유효하다면 이행이 됐어야 되는데 이행이 안 돼서 발생한 손해. 이걸 이행이익 손해라고 합니다. 일단 대충 그렇게 구별을 하고요. 그 다음 구별을 떠나서 외워야 돼. 조문이 그대로 나오기도 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또는 계약의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지금 이렇게 바꿔서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0.001초 만에 그렇게 자유롭게 바꿔가지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535조는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갑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갑은 선의무과실이 상대방에게 이행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외이익을 배상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보통 이 배상액을 계산하면요. 공식이 있는데 이게 더 커요. 이 배상액이. 그 당연히 이걸 배상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행이익을 넘지는 못한다. 이렇게 규정을 두게 됩니다. 이런 걸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다 라고 하게 됩니다. 됐죠? 밑에 보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란 계약 성립 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의 귀책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조문 그대로 생각하세요. 계약은 성립되었으나 목적 달성이 원시적 불능에서 무효일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 그렇게 아예 머릿속에 넣으세요. 원래 계약 체결상의 과실은 이 개념이 아니에요. 원래 계약 체결상의 민법상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란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닌데 우리 민법은 이거를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는 민법에 있는 것만 나오니까 딱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른데 뭐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 이런 거다라고 잔뜩 써놓은 책들이 간혹 있어요. 다 개무시하세요. 머리에 박습니다. 원시적 불능에서 무효일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 그걸 뭐라 한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그래서 요건에 보면 오른쪽에 동그라미 1번 계약이 원시적 불능해야 된다. 그래서 무효여야 한다. 그렇게 돼 있죠. 2번 어느 한쪽은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줄이면 뭐래요? 악의 또는 과실. 근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땐 적용을 안 하니까 뒤집어야지. 선의 무과실일 때 적용. 그리고 상대방은 손해를 입었어야 돼. 그 효과 두 번째 줄 실내이익을 배상해라. 그죠? 그런데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거기 대표적으로 실내이익이 뭐가 있어요? 돈 주려고 대금 주려고 돈 빌렸을 때 이자 같은 거. 계약이 무효란 걸 알았다면 계약을 했을 리가 없고 돈을 빌렸을 리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게 손해란 말이에요. 반면에 이행이익은 내가 넘겨받아서 되팔았을 때 생기는 이익 같은 거. 전매 차익,
시세 차익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행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 정도. 아, 우리 민법상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손해배상 책임. 요상한 제도가 하나 있구나. 그 다음. 다 순서대로 보는 거예요. 계약이 성립했니 안 했니 따졌어요. 성립했네. 유효인지 무효인지 따졌어요. 그중에 무효인 경우가 있는데 그중에 요거 손해배상 책임이 하나 규정이 있네. 그럼 세 번째가 뭐예요? 유효라면. 그죠? 계약이 유효라면 당사자에게 뭐가 생겨요? 계약은 채권, 채무를 발생시킨다 그랬어요. 그죠? 이게 효력이 되는 거예요. 계약이 유효할 때 그 계약의 효력은 그 계약을 할 때 원했던 채권, 채무를 발생시킨 거예요. 이때 어떤 채권, 채무가 생기는가 그 구체적인 건 어디 가서 묻나 그랬어요? 강론. 매매계약이 유효할 때 발생하는 채권, 채무와 임대차 계약이 유효할 때 발생하는 채권, 채무는 내용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채권, 채무가 생기는가는 계약 강론 가서 보는 거고, 그럼 총론에서 뭘 보냐? 이 채권, 채무가 양당사자에게 발생하는 경우, 이런 걸 지난주에 무슨 계약이라고 그랬죠? 쌍무계약이라고 그랬습니다. 매매나 임대차 같은 그 쌍무계약의 공통의 효력, 쌍무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효력, 요거를 총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약에 적용을 하면 좋은데 계약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건 극히 일부고 뒤에 보면 나중에 해제 같은 거고 쌍무계약에만 적용이 되는 쌍무계약에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두 가지 제도로 우리 민법이 만들어놨어요. 동시행의 한명권과 위험부담이라는 제도. 그래서 오늘 요 동시이행의 한명권과 위험부담이라는 제도가 어떤 건지 동시한명권은 매년 나오고요. 위험부담은 한 2년에 한 번씩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매년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럼 먼저 동시이행의 한명권 생각해 봅니다. 자, 먼저 항변이라는 게 뭔지 생각해 봐야 되죠. 항변이 뭘까요? 항변이라는 말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뭘 거절한다 생각해요. 대항하여 변명한다 이런 뜻이죠. 나 못해 이유가 있어 이렇게 뭘 거절하는 걸 항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정당해. 그래서 권리가 돼요. 뭘 거절하는 게 정당해. 비슷한 거 본 적 있었는데 유치권. 네? 지난주에 봤던 유치권. 불행하게도 생각은 안 나지요. 그죠? 네. 복습을 했나? 복습하신 분. 기억 안 나죠? 안 하신 분. 역시 기억 안 나죠? 그럼 무슨 생각을 해? 해도 안 나, 안 해도 안 나. 에라 안 하자. 그러면 안 돼요. 나중에 쌓이면요. 하신 분하고 안 하신 분이 지금은 격차가 없지만 나중에 이렇게 벌어져요. 이거 하나하나 똑같대. 안 하면 안 됩니다. 해야 쌓여요. 해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안 하면 더 기억 안 나겠지. 해야 돼요. 자, 지난주 유치권이 뭐였었죠? 쉽게 건축업자가 건물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하는 게 뭐였어요? 유치권이었어요. 그죠? 비슷하죠? 뭐 거절한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구별하라. 이런 게 나와요. 자, 이제 구별은 나중에 하고, 비슷하네? 일단, 뭔가를 거절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네? 뭐, 그 정도 일단 생각을 해 두시면 됩니다. 두 번째, 좀 전에 나 못해. 자, 여기서 항변은 이제 채무 이행 거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계약을 했고, 계약이 유효하면 채무가 생겨요. 예컨대 매매 계약을 하면, 매도인은 대금 지급 채무가 생겨요. 그죠? 당연히 줘야지.
물건 사면서 돈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물건을 넘겨주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 돈 못 줘. 이게 정당하다 이러죠. 왜 정당하냐?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왜? 매돈이 물건을 넘겨주는 것과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거 공평하게 어떻게 하라고? 동시하라고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쌍무계약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양당사직의 대가적 채무가 생긴다 그래요. 이 대가적 채무는 공평하게 동시이행에 대한 걸 원칙으로 한다. 상식적으로 매돈한테 물건 먼저 넘겨주고 돈 나중에 받아라. 매돈 입 대빨 나오겠죠. 반대로 매수인한테 돈은 오늘 주고 물건은 일주일 있다 받아라. 당연히 매수인 입 대빨 나올 거예요. 그죠? 물론 지들끼리 그렇게 합의할 수는 있지. 돈 먼저 주고 물건은 나중에 받기로, 또는 물건 먼저 주고 돈 나중에 받기로 지들끼리 합의할 수는 있어. 그런데 국가가 그걸 강요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국가는 일단 공평하게 어떻게 이행해라, 동시하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동시이행 관계로부터 정당한 거절 권능이 생긴다 해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나의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동시이행 관계로부터 발생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항변권이란 건 앞에 뭐가 붙냐에 따라서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의 근거가 앞에 붙어요. 이것 때문에 거절한다 해서 그게 이름이 되는 거예요. 동시이행 항변권은 거절 권능이 뭐로부터 나온다? 동시이행 관계로부터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어떤 거냐? 갑과 을이요, 1월 10일 날 갑이 갖고 있던 A주택과 토지라고 할까요? 토지를 팔고요, 대금을 1억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1억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행은 1월 30일 날 하기로 했어요. 이행은. 자, 여기서 이행이 뭐예요? 소유권 넘겨주는 거. 갑이 소유권 넘겨주는 거. 을은 대금 지급하는 거. 이게 이행이에요. 근데 좀 전에 뭐라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다고? 동시.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1월 30일 날 갑이 이렇게 소유권 넘겨주면서 동시에 돈을 주게 된다. 주고받을 거예요, 동시에. 그런데 1월 30일 날 양 채무가 모두 이행기가 도래했는데, 양 채무가 어느 일방이 자신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 그럼 상대방이 줄까 안 줄까? 안 주겠죠, 당연히. 그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에요. 야, 네가 나한테 왜 먼저 달라 하냐? 동시에 해야지. 네가 물건 넘겨줄 때까지 나는 돈을 못 줘. 이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입니다. 볼게요. 의를 갑과 을이 쌍무계약을 했죠. 매매와 같은 쌍무계약이라 그랬어요. 계약이 유효합니다. 그래서 양당사자에게 뭐가 생겼어요? 채무가 생겼어요. 채권 채무가. 그죠? 그 상태에서 양 채무가 모두 이행기가 도래했습니다. 그죠? 30일. 근데 이때 어느 일방이 자신은 이행을 안 합니다. 그죠? 그리고 뻔뻔하게 청구를 해요. 돈 내놔. 그럼 당연히 을은 못 줘. 이걸 뭐라 한다?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의속에 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한 항변권이 성립한 요건이 들어있더란 말이에요. 요건이.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첫째, 그대로 당사자사에 유효한 쌍무계약을 통한 채무가 발생할 것. 양 채무가 모두 이행기가 도래할 것. 어느 일방이 이행을 하지 않은 채 청구할 것.
이게 요건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요건을 왜 숙지해야 되느냐? 시험은 뭐가 나올까요? 동시이행 관계 인 것 골라라, 아닌 것 골라라 이렇게 나와요. 동시이행 관계 인 것을 골라라, 아닌 것을 골라라. 그럼 이거 가지고 일단 구별하는 거예요. 그럼 별로 어렵지 않겠죠? 어려운 게 있어요. 예외. 여기에 딱 들어맞지 않는데 동생관계가 인정되는 게 있어요. 여기에 딱 들어맞는 것 같은데 동생관계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 구별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런 거 구별하기가. 그런 건 이제 나중에 조금 숙달된 다음에 구별하면 되고요. 일단 대원칙 세 가지 요건. 양 당사자에게 채권 채무가 생길 것. 양 채무가 모두 이행기가 도래할 것. 어느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않은 채 청구할 것. 세 가지가 요건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만 일단 생각만 해볼게요. 양 채무가 모두 이행기. 그래야 동생관계가 된다 그랬죠. 동생법원에. 그런데 1월 10일 날 매매 계약을 하고 1월 30일 날 서로 주거니 받기로 했는데 중간에 1월 20일 날 을이 중도금을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이런 경우 왕왕 있죠. 그죠? 자, 그럼 1월 20일이 됐어요. 갑은 중도금 달라 하겠지. 이때 을은 갑에게 소유권 넘겨줄 때까지 중도금 못 줘.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예? 없어요. 왜? 갑은 아직 이행기가 아니야. 그죠? 어느 일방이 채무를 먼저 이행하기로 한 경우 이럴 때는 동시 이행의 한별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없죠. 그런데 아파트 분양받은 경우 생각해 볼게요. 그냥 짧게 1월 10일 날 분양을 받았어요. 20일 날 중도금 지급하는 날짜고요. 30일 날 잔금 주면서 아파트 소유권 넘겨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20일 날 중도금을 지급할 날짜가 됐는데 이 건설회사가 부도가 났네? 그럼 20일 날 갑회사가 부도 났다는 소식을 들은 을 중도금 주고 싶을까? 불안해서 못 주겠죠. 그러니까 불안하면 주지 말아라. 불안의 항변권. 이런 게 예외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불안의 항변권이라. 자, 이런 것들이 일단 동시항변권의 뜻이고 요건이 여기까지만 살짝 조문을 볼게요. 241페이지. 하단에 보면 536조가 있습니다. 1항이 이렇게 돼 있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자, 을을 생각합니다. 을. 상대방 갑이 채무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즉 소유권을 넘겨줄 때까지 자기 채무 대금 지급 채무 이행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 채무가 아직 이행기가 아니더라. 이거 뭐라는 거야? 이거지 이거 1월 20일 을이 1월 20일 날 중도금을 먼저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20일이 되었을 때 갑은 아직 이행기가 아니더라 말이지. 그러니까 을은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2항 당사자 일방이 을이 상대방 갑에게 먼저 중도금을 줘야 되는 경우 그렇게 약속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갑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더라. 중도금을 줘야 되는 날짜에 갑이 부도가 났더라. 그럼 갑은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겠죠. 위험하잖아. 갑이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는 곤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 갑의 부도. 이런 것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을은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못 줘. 라고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전항 본문과 같다 이렇게 나죠. 전항이면 1항을 말하는 거고요. 본문은 그런 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런 걸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한다. 다음 페이지 양가로 1번에 3줄. 얘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성립요건이 있습니다. 크게 3가지.
계약을 했고 채무가 생기면 그 채무가 대가적 의미를 가질까? 그럼 당연한 거죠. 쌍복계약은 대가적이라고 그랬으니까. 대가적이란 게 뭐예요? 네가 하니까 나도 한다 이런. 그게 대가적인 거예요. 그럼 반대로 네가 안 하면 나도 안 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 있을 것. 즉 양채무가 모두 이행기에 있을 거예요. 양채무. 그래서 원칙. 상대방 채무가 이행기에 있어야 된다. 만약에 상대방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행할 의무를 가지는 자. 중동은 먼저 주기로 한 자. 이 사람은 항변권 인정되지 않는다. 단 예외가 있다. 기억 불안의 항변권. 그죠? 불안의 항변권이라는 게 있을 수 있더란 말이야. 예를 들어 가까우리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면서 등기 서류를 5월 1일에 인도하고 대금은 10월 1일에 주기로 약정했다. 갑은 등기 서류를 먼저 넘겨줘야 된다. 그런데 을이 부도가 나버렸다.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저 자식 대금 못 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럴 때. 제가 얘는 아까 갑이 부도난다. 그럼 못 줘. 이렇게 했지만 이거 여기 얘가 반대로 돼 있는. 뭐 반대도 있을 수 있지. 얘가 먼저 소유권 넘겨주기로 했는데 넘겨주고 나중에 돈 받기로 했는데 소유권 넘겨주기로 한 날 을이 부도났다는 수식이 되나 사업 실패로. 그럼 갑은 이 자식 소유권 넘겨줬다가는 대금 못 받겠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 먼저 넘겨주기로 한 소유권 거절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걸 불안의 항변권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가 오른쪽에 니은에 있는 건데 이건 쳐다도 보지 마세요.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쭉 내려오면 양가로 3번 상대방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이 없을 것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반대로요. 1월 30일 날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돈 내놔. 그럼 얘는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소유권을 안 넘겨주면서 돈 내놔. 그랬을 때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갑이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돈 내놔. 그럼 우리는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거절할 수 없지요. 아니 그냥 구조를 위아래 이렇게 눈으로 비교하시면 돼요. 소유권을 안 넘겨주면서 돈 내놔 그러면 우리는 못 줘. 할 수 있지. 근데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돈 내놔. 그럼 못 줘. 소리 못 하는 거예요.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급을 못하면 정당하다 부당하다. 부당한 거예요. 이건 정당한 거예요. 근데 여긴 지급을 해야 돼. 못하면 부당한 거예요. 그걸 지체라고 해요. 해야 되는데 부당하게 안 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지체. 그래서 갑이 만약에 이행을 중단하지 않은 채 청구하면 정당하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을이 갑이 이행을 하면서 대금을 청구했을 때는 거절을 못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되며 만약에 지급하지 않으면 부당한 거다. 부당. 그걸 뭐라 한다? 지체. 거기 안 가로 3번에 있게 됩니다. 이런 걸 요건. 자, 다음 페이지 효력. 효력은 간단해. 이행 거절하는 거죠. 자, 이때 항변권이 종류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항변권. 무슨 항변권을 두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죽을 때까지 못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거를 영구적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잠시 뒤로 미루는 걸 연기적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동시 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죠. 을이 나 죽을 때까지 못 줘가 아니죠. 네가 소유권을 넘겨 줄 때까지 못 줘. 그러니까 연기적 항변권 이렇게 보시죠. 또 하나 아까요. 보세요. 요것 때문에 지금 요걸 설명드린 거예요.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대금을 청구하면 을은 대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랬죠. 지급을 못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지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체. 그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갑이 이행을 하지 않은 채 청구하면 항변권에서 살 수 있죠. 정당하죠. 지체다 아니다. 아니다. 2번 이행지체 책임의 면제.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이 어렵지. 말이 어렵지. 쉬우면 민법인가? 지체 책임은 지지 않나. 연체자가 붙지 않나. 정당하니까. 항변권이라는 걸 갖고 있는 것 자체로 연체자 같은 거 묻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연체자. 그 효력 두 가지를 머릿속에 딱 넣습니다. 수송상 효력은 쳐다보지 않습니다. 수송상 효력까지 읽었다가는 뭐 머리 깨지겠지. 할까? 안 하는 게 나아. 두 개만 딱. 자, 이런 걸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위헌부담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위헌부담. 자, 이것도 예를 통해서 이해합니다. 갑과 을이요. 갑소유 건물을 매매합니다. A 건물을. 1월 10일 날. 자, 이행은 30일 날 하기로 했습니다. 30일 날 소유권 넘겨주고 대금을 받기로 했어요. 1억.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이 1월 15일쯤 지진으로 멸실이 되어버립니다. 아까 계약 체결사행 가시책은요, 계약 체결 전에 멸실이 됐어요. 그죠? 이런 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계약 체결 이후에 멸실됐습니다. 이런 건 원시적 불능이 아니죠? 무슨 불능이라고 했어요, 이거? 무슨 불능이라고 했죠? 후발적 불능이라고 그랬어요. 후발적.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아니, 계약 후에 불능이 됐잖아요. 그죠? 이제 그거를 학자들이 후발적 불능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야, 씨, 그거 내가 알아야 되냐? 알아야지. 시험 봐야죠. 모르면 어떻게 봐, 시험을. 후발적 불능이라는 말은 뭔지 알아야지. 자, 이렇게 후발적 불능인 경우에 계약은 유효, 무효. 계약은 유효, 무효. 유효라고 그랬죠, 이거는. 원시적 불능이 무효고요.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 계약이 유효하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채권? 채무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갑의 채무 생겨요. 을의 채무도 생겼어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 한쪽 채무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돼서 소멸을 해버렸어요. 그죠? 이때 갑에게 잘못이 있다 없다? 없지. 을에게도 잘못이 없죠? 없지. 그럼 이 결과를 누가 책임질 거냐의 문제가 생겨요. 누가 책임질 거냐. 민법상 책임의 대원칙이요, 고의과실 책임이에요. 즉 잘못이 있는 놈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잘못도 아닌 일에 대해서 책임지라면 책임지시겠어? 안 지잖아요. 내 잘못도 아닌 내가 왜 책임을 져? 그쵸? 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지는 갑의 잘못도 아니고 을의 잘못도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럼 이 결과에서 누가 책임을 질 거냐의 문제가 위헌부담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갑의 채무는 소멸했죠. 이건 소멸 안 했단 말이죠. 이건 소멸 안. 이건 후발적 불능이 아니야. 대금 지급 채무는 불능이 아니에요. 너는 돈이 있어. 갑의 채무는 멸실돼서 소멸했단 말이에요. 을의 채무는 소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두면요, 을은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의 문제를 위헌부담이라고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결국 위험부담이란 쌍무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후에 어느 일방의 채무가 양당사자의 잘못 없이 후발적으로 분해서 무효가 되었을 때, 소멸했을 때 반대 당사자, 반대 채무 이거 그 이행의 독박을 누가 뒤집었느냐? 갑이 뒤집었느냐? 을이 뒤집었느냐의 문제입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갑이 주택을 넘겨주니 멸실돼서 갑은 못 넘겨주니까 을은 당연히 돈 안 줘도 되지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법은 냉혹해요. 갑도 잘못이 없고 을도 잘못이 없는데, 예? 이걸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를 규정을 해놨다. 그래서 말했는 게 위험부담이라는 제도예요. 537조, 538조. 자, 뜻을 보면 이렇게 됐죠.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상 생기는 양채무의 존속상의 결련관계를 정하는 제도 이렇게 됐죠. 쳐다도 보지 마세요. 두 번째 줄. 쌍무계약에 있어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일방의 채무가, 갑의 채무가 갑의 잘못 없이 지진 등으로 건물이 멸실돼서 후발적 불능으로 소멸했을 때 을의 대금 지급 채무는 소멸하는가 존속하는가, 즉 을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가 지급해야 되는가, 이걸 위험 부담이라 합니다. 두 번째, 쌍무계약을 체결하면요 양 당사자는요 채권자이면서 동시에 채무자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위험부담이라는 제도에서 나오는 조문이라든가 각종 서술 내용 중에 등장하는 채무자는 요 놈을 말하는 거예요. 불능이 된 채무의 채무자. 쌍무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양당사자는 채권자이면서 동시에 채무자가 되기 때문에 채권자, 채무자를 막 섞어 쓰다 보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위험부담에서 그냥 못을 박아놔. 불능이 된 채무의 채무자. 상대방은 채권자. 이렇게. 그리고 얘가 위험을 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채무자, 위험, 부담, 주의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갑이 위험을 부담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갑이 독박 쓴다는 거예요. 대금 청구할 수 없다. 이러더니. 갑은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를 면하는 대신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채무자 위험 부담이에요. 그런데 원칙은 그렇고요. 예외가 있어요. 채권자 위험 부담이라고. 을이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가 생겨요. 자, 채권자 을이 위험을 부담한다는 것은 을은 주택을 넘겨받지 못하지만 대금 지급해야 한다. 이러대요. 그런 경우도 예외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게 위험 부담이에요. 오늘은 개념과 원칙만 기억, 개념과 원칙. 그래서 양가로 이번 원칙 537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지금 예를 들었던 갑의 채무가, 갑의 건물 소유권 이전 채무가 지진 등 당사자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채무자가 누구예요? 갑. 상대방 을에게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게 채무자 위험부담이라는 제도다. 요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 채무가 당사자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어야 된다. 후발적 불능이어야 한다. 원시적 불능일 때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후발적 불능일 때는 위험 부담이라는 제도로 처리하겠다. 오른쪽 효과 기여. 이 요건을 갖추게 되면 채무자 갑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즉 채무자 갑은 소유권을 이전할 채무를 면하지만 동시에 을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청구할 권리를 잃는다. 대금 청구하지 못한다. 이미 계약하는 날 계약금을 받아준 게 있다. 갑이
자, 계약금 받아는 건 어떻게 될까요? 돌려줘야지. 그죠? 계약금을 받아둔 게 있다면 돌려줘야 한다. 그런 것들을 채무자 위험 부담이라 한다. 그 예가 니은에 나와 있죠. 갑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그렇게 매도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만약 목적물이 계약 이후에 멸실됐다면 반대급, 즉 대가 위험은 갑이 부담한다. 채무자가. 이때 채무자가 누구? 불능이 된 채무의 채무자. 그죠? 이걸 정해놓지 않으면 얘는 대금지급 채무자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질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채무자 위험 부담이 원칙이므로 대금지급 채무자 을이 부담한다. 이따위로 지문이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틀린 지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는 대금지급 채무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불능이 된 채무의 채무자, 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정해놔야 돼. 이런 걸 위험 부담이라 한다. 됐죠? 그래서 계약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제도를 본 거예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동시 이행의 한별권, 위험 부담. 각각 어떤 제도인지,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어떤 권리인지 이런 거를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잠시 쉬었다가 뒤에 보겠습니다.